톡톡 철학사이다 특집 미국 대선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일하는 정세용 간사입니다. 미국 45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8일 한 8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난 7월 19일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고, 지난 26일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세계적인 가장 주목을 끄는 이벤트가 될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톡톡 철학사이다의 가장 중요한 패널이시죠?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철학자 김만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됐네요. 예, 저희가 여름 휴가를 일종의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7월 말에 중순부터 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후보들이 확정됐고, 지금 한창 더운 시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이 처음에는 팽팽하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최근에는 어떤 뉴스를 보니까 사실상 힐러리가 매직 넘버를 거의 달성했다, 이런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뉴스가 나오고, 경합주들은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원래 이제 공화당이 약간 우세했던 지역들이 경합주로 변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미국 대선에 대해서 다루면서 바로 선거 이야기로 좀 들어가기보다는 뉴스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하원 의장하고 뭐 트럼프가 뭐 사이가 안 좋다는 둥, 혹은 공화당의 의원들이 어쩌다는 둥,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런 조직들인데, 이런 것처럼 전국위원회 혹은 당 하원 의장 혹은 원내 총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저희가 미국 대선에 대한 뉴스를 접하거나 할 때도 이 인물들이 이런 관계들 속에서, 이 당의 조직들이 이 후보와 어떤 관계 속에서 선거를 치러 나가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미국 정당에 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다음 회에 본격적으로 미국 대선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조직이라고 해서 전국위원회라는 말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전국위원회라고 하면 한국으로 치면 중앙당 사무처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동급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미국 정당의 성격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하셨는데, 전국위원회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이 내셔널 커미티라고 부르는 미국에서 이 각 정당마다 연방 차원에서 전국위원회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전국위원회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셨던 전당대회도 주최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미국에서 선거 자금을 모으는 역할도 이제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제 각 후보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되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미국에서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이 없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위원회가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긴 있지만, 전국위원회라는 것 자체는 각각의 주에 있는 각 정당들의 지부들을 갖다가 묶어내는 역할 정도만 하는 건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미국은 정당이 국가 차원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주 차원에서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정당법이 주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법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정당을 규제하는 법 자체는, 연방에 있는 법 자체는 선거자금 규제법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주마다 각기 다른 정당법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정당이라도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 룰을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는 정당에 관한 법률이 50개 중에 50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 차원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주 차원에서는 주의 정당들이 엄청나게 힘이 셀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또 뭐냐? 주에서는 뭐 주별로 카운티니 뭐니 다 이게 나눠지잖아요. 네. 그럼 그 단위에 가면 그 단위에 있는 애들이 위에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 있는 단위별로 다 독립적으로 거의 운영되다시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당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각 지역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인종 뭐 다문화 뭐 이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주 내에서도 지역별로 이익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럼 그 지역에 맞는 선거운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각 후보자들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컨설턴트를 다 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준의 다 그 자기 조직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예비선거에 나오겠지만 미국은 예비선거라는 그것 때문에 미국 정당에 공천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예비선거에 나가서 자기가 당원으로 등록하면 예비선거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천권 자체가 없어서 사실은 지도부가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략공천 이런 거는 상상. 그 전략공천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정당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주 차원에서 성립하고 그 주 내에서도 지역별로 이익이 다 다르고 그리고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물론 분명하게 서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에 있는 조직이 아래 조직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은 이제 하원 의원 선거가 네. 하원 선거가 2년마다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선거가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셈이니까. 예. 맞아, 일종의 일상적인 선거대책본부 뭐 이런 성격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은 선거를 치르기 위한 조직이죠. 선거를 치르기 위한 조직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상원이 6년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상원 선거는 6년마다 열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미국은 상원도 2년마다 선거가 치러집니다. 3분의 1씩 갈리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씩 교체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국에는 상원 의원이 각 주에 2명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가 하나예요. 지역구가 하나인 이유는 뭐냐? 같은 주에서 2명이 동시에 선거에 나오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씩 갈려서 나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 상원 의원 선거가 2년마다 계속 치러지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치러지고 있죠. 물론 대통령 선거가 끼어 있는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가 훨씬 더 중요한 선거처럼 여겨지고 있고, 있지만 2년마다 선거가 치러지는 바람에 사실상은 알고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거의 선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상시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선거 대책 기구에 되게 가깝다고 보는 게 오히려 바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제가 미국 정당에 대해서 아주 깊이는 모르지만 선생님과 얘기를 좀 미리 나눠봤는데 이게 좀 잡힐 듯 안 잡힐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더 얘기를 해가면 저희가 완전히 뭐 미국 정당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대략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하원의장 폴 라이언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폴 라이언의 뭐 경선에 있어서 지지를 하지 않겠다 혹은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또 바꾸는 등 이렇게 갈등을 좀 빚고 있다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위원회라는 조직의 의장이 있고 또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하원의장 폴 라이언이 또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 정당의 지도부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전국위원회 의장이 지도부 대표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도부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사실 미국 전국위원회 의장은 어떻게 보면 이건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로 치면 선거본부장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면 되나요? 대표권은 따로 그런데 여러분 미국 정치 들으시면서 한 번도 그 말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정당의 당수 누가 뭐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사실상 공식적인 당수라는 위치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의 각자의 대표, 제일 얼굴 마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당의 얼굴 마담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공식적으로는 하원 다수당이 의장을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원 의장이 다수당의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원의 규칙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여기를 통과해야만 법안이 상정이 돼요. 근데 이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이 하원 의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하원 의장 자체가 엄청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더 강력했어요.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고 하원에서 직접적으로 435명의 대표의 의장이라서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하원이 상원보다 더 세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상원 의장이 사실 없어요.
상원에는 임시의장을 뽑아서 운영하거든요. 부통령이 그걸 이제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의장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 총무가 있는데 원내 총무 역할도 크지 않아요. 각각의 의원들의 역할이 되게 크고,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좀 435명이라 조직이 크잖아요. 조직이 크니까 원내 총무들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정당 지도부를 본다면, 당내 운영되는 지도부를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수당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의 리더가 있거든요. 그게 하원 의장이에요. 그럼 하원 의장 밑에 총무들이 딸려서 일을 하는 구조고, 그 다음에 소수당, 의원에서, 하원에서 소수당의 리더가 또 딱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수당의 리더를 중심으로 총무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경우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 구조가 어떠냐? 의회 내에서 사실은 되게 명확히 2년마다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선거 구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확고해요. 다수당은 정책을 내고 소수당은 반대만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인데,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폴 라이언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반대한다 그러면 사실상 공화당의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얼굴 마담이 나와서 반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들이 정당의 어떤 중요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원내 정당 모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일종의 이제 미국은 좀 정당의 성격을 좀 이렇게 좀 모델 형태로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연방으로 구성돼 있던 영향도 받겠지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뭐 정당 모델에 보면 뭐 간부 정당, 대중 정당, 카르텔 정당, 뭐 포괄 정당, 뭐 몇 가지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간부 정당, 뭐 대중 정당 이 정도는 뭐 금방 들리잖아요. 카르텔 정당은 뭐냐면 여러분들 진성 당원들이 별로 없어서 당원비를 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정당이 국가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카르텔 정당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부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당 같은 경우는 포괄 정당이라는 거에 속하는데, 이 포괄 정당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모든 계급과 모든 어떤 계층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대변하는 어떤 그런 집단을 이루는데, 이 포괄 정당이라는 것 때문에 이 포괄 정당이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점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이익을 대변한다는 건 선거에 이기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이기기 위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당 그러면 자꾸 공화당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 이렇게 막 가르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공화당이 진보였고 민주당이 보수였거든요. 그게 그냥 선거 지형에서 내려오다가 선거 사안에서 선거를 이기려다 보니까 바뀐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링컨이 그 공화당이 당수였잖아요. 얼마나 진보적이었어요. 노예 해방을 했으면. 그런데 이게 내려오다가 루즈벨트가 선거에 이기려고 뉴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진보 쪽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또 민주당이.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민주당이 텍사스에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엄청난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원래 1960년대까지 인종분리주의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미국은 계급, 이념 이런 거에 전혀 정당이 얽매이지 않았어요. 정당이 기본적으로 미국은 탄생의 시기부터 자기들의 기조는 있었지만 철저하게 선거를 이기려고 모여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이기려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자기 모든 이익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괄 정당의 형태로 발전해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성당원 구조가 전혀 아니고 계급 정당도 아니고 이념 정당도 아닌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화당의 공식 후보로 지명되면서 원래 이제 공화당이 링컨 노예 해방을 실현했던 링컨의 정당이었는데 이 공화당이 지금 인종차별과 관련해 막 혐오 발언과 막말을 쏟아내는 트럼프를 후보로 지명하는 이제 당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역사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이념 성향이나 지형과 관련해서, 그러면 공화당이 링컨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진보적이었던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화당이 원래 이제 탄생하게 된 시점 자체가 남북전쟁 시점이었고요. 공화당에서 남북전쟁에서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찬성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연합이 공화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화당이 출발을 했던 거였고, 그 이전에는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공화당이 원래 제퍼슨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제퍼슨주의자가 원래 제퍼슨이 농장주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을 옹호해
해왔단 말이죠. 그럼 남부에 있는 어떤 노예 해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장주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남부에 있는 노예제도나 이런 걸 사실상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 민주당 전신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북부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공화당이 만들어진 거였고 그 공화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게 진보적인 위치를 유지해왔는데 미국이 산업 발전 시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아주 뭐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자본가들과 소위 말해서 공화당이 결탁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본가들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들과 정권을 오래 잡다 그렇죠. 보니까 오래 잡다 보니까 계속 그 결탁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었고 소위 말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농업 중심의 계속 그 농업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남부로 되게 소외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루즈벨트가 등장하면서 이제 대공황 시대 때 개혁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개혁을 시작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숙련 노동자들이 동부에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새로 들어온 가난한 계층의 낮은 계층의 그 이민자들을 자기의 지지 기반들로 활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정당에 끌어들이고 남부에서 소위 말해서 남부나 중부나 이렇게 동부에서 소외되는 어떤 그런 계층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은 정체성이 하나로 묶이지가 않거든요. 비주류 연합. 그러니까 비주류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비주류 연합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에서는 원래 이 민주당이 남부에서 보면 민주당이 배신자들인 거죠. 예. 민주당이 원래 자기의 지지 기반이었는데 그래서 배신자들이니까 여기 있는 남부 사람들이 그 민주당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자기의 그 지지자들 이끌로 공화당에 합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화당에 합류하면서 이제 남부 같은 경우를 봐도 이게 남부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위 말해서 공화당이 남부를 잠식해 들어갔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를 보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필요한 그 과제들을 대통령들이 공략하면서 그 대통령들이 공략하는 그 공약의 내용들이 정당의 정책처럼 이제 비춰진 거죠. 그렇게 그 가장 그런데 중요한 시점에 터닝 포인트를 말해보라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정체성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뉴딜 정책이었던 거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진보적인 노예 해방 정당이었다가 그때 쭉 내려오면서 사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확고한 보수 정당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공화당은 보수, 예. 민주당은 진보라고 예. 인식하는 이념이 예. 이제 자리 잡은 거는 80년대 레이건 이때쯤 전후로 해서 신자유주의와 맞물리는 어떤 그런 시기 이후라고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이념형으로 이해하는 거는 1980년대 정도고요. 근데 그 기조가 나올 수 있고 성립할 수 있었던 거는 뉴딜 정책 정도부터고 그런데 이게 확고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는 건 1980년대 정도라고 보면 되죠. 다른 것보다는 정당의 이제 성격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샌더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당원이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은 진성 당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공화 당원이었는지도 좀 따지고 보면 의심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이럴 정도로 사실은 그 정당의 활동가거나 혹은 뭐 간부였다거나 아니면 그 소속 어떤 정치인이었다거나 하기 어려운 트럼프부터 해서 또 샌더스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도 무소속으로 상원에 등록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민주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선에 참여할 정도로 이 정당의 이제 뭐랄까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정당이 개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당이 너무 이렇게 문호가 너무 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개방성 뭐 역동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당이 너무 체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후보들 그러니까 완전히 아웃사이더인 이 인물들이 정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경선을 치르고 후보가 또 트럼프 같은 경우 후보가 되는 이런 현상들을 미국 정당의 성격과 좀 연결시켜 설명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확고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진성당원 구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의 선거제도가 예비선거제도라는 것들이 아주 결정적이거든요. 이 예비선거제도라는 것들이 원래는 미국 내에서, 왜 생겨났냐면 원래 시작된 건 포틀랜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생겨났냐면 미국의 머신 정치라는 게 있었어요. 이 머신 정치가 뭐냐면
보스가 중심으로 돼가지고 자기를 선거에 당선을 시켜주면 자기를 당선시켜준 사람한테 관직도 주고 사업권도 내주고 막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관직 주는 걸 우리가 엽관제라 그러잖아요. 그런 엽관제와 그리고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에게 사업권을 주고 하는 후원제도 같은 게 있어요. 정치인 후원제도 같은 것들이. 그런데 이것들이 엄청나게 심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심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시카고 이 머신 정치가 엄청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시카고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유행했었고, 시카고의 이 보수 정치는 정말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정책 부패되니까 요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정당의 개방성을 주고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자신들을 밀어주는 사람들의 그런 구조들을 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예비선거제도가 시작된 거죠. 이 예비선거제도가 시작되면서 미국 내에서 공천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미국에서 이 머신 정치라는 정치 부패를 없애려고 예비선거가 강력하게 발동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비선거가 발동하면서 미국에서의 지도부가 공천권도 잃게 되는 이제 사태들이 오는 거죠. 이제 상대적으로는. 그런데 이 예비선거는 뭐냐라고 하면 누구든지 당원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 당원으로 등록해서 그 당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내가 선거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선거에 이름에 등록해서 나가서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공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나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지지 안 해주면 떨어지는 구조고 지지해주면 붙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 이 선거 이런 예비 경선 제도 자체가 정당의 개방성을 너무 준 거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 같이 공화당에 전혀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도 공화당 당원으로 등록하고 들어와서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선거 보시면 공화당에서 17명인가가 후보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 전국위원회에서 공천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등록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 일종의 컷오프라도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제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비 경선 제도이긴 한데, 왜냐면 예비 경선을 돌 때 사람들한테 계속 지지를 받으면 선거에 이길 때마다 그 사람이 이길 것 같으면 소위 말해서 선거 자금을 대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선거 자금이 계속 이제 헌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선거에서 계속 지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질 것 뻔한데 돈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 자금이 끊겨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선거 자금이 끊겨서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번에도 선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건 전체를 뛸 선거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 전부 끝까지 레이스를 끝까지가. 그래서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래서 계속 레이스하면서 계속 선거 자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번 선거가 끝나고 얼마가 모금됐다는 말은 뭐냐? 내가 계속 대선 경선 레이스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거죠. 그 선거 자금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의 개방성 구조 자체 때문에 특히 이 예비 선거라고 만드는 그 구조 때문에 정당이 엄청나게 개방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 외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죽어버린 어떤 진보적 세력이 살아날 수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 사실 샌더스가 들어와서 충격을 준 거잖아요. 야, 니네들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민주당 다 쌩까일 수 있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상스러운 표현을 그거 딱 보여주었던 거였고, 그 다음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효과 때문에 지금 정당 지도부가 엄청난 반성 모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참회 모드에 들어가 있어요. 야, 우리가 얼마나 못했으면 이런 애가 나와가지고 공화당. 그러니까 공화당의 극성스러운 네오콘 같은 애들이 야, 우리 차라리 힐러리를 뽑자. 예? 그러고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테드 크루즈가 같이 뛰었잖아요. 원래 거의 티파티 후보나 다름없거든요. 테드 크루즈가. 이 사람이 전당대회 찬조연설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했어요. 니네들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예? 그 양심에 따라 투표해서 우리 헌법을 지키자고. 헌법을 수호하는 나라는 뽑으라고. 트럼프를 추대하는 자리에 찬조연설자로 나와서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공식적인 입장에서 봐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외부 효과를 통해서 자기 반성 모드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당 모델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성당원 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의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이제 말하자면 정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방성을 갖기는 힘든데 미국처럼 정당의 경계가 누가 당원인지를 사실은 나는 그냥 당원이야. 내가 주장하면 당원인 것처럼 당원 내가 명부에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내가 주장하면 당원이 되는 어떤 이런 시스템, 개방적인 시스템에서는 또 이렇게 계속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걸 통해서 정당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장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열려 있음으로 해서 한 가지 위험은 있죠. 이거 그 포퓰리스트 정당이 될 수 있죠. 사실은 열려 있음으로 해서 포퓰리스트 정당이 될 수 있지만 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정당이 정체되는 걸 또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있죠. 정당이 사실은 계속 폐쇄적이면 썩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미국 정당이 양당제가 200년 동안 유지되어 오는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기본적으로 썩은 정당은 다 대체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양당이 나중에 이제 공화당이 사실상 미국 양당의 마지막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이 탄생한 이후로 이 두 정당이 계속 양당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새로운 정책을 가진 인물이 나타났다. 새로운 정책을 가진 정당이 나타났다. 그럼 그 정책과 인물들을 다 삼키면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삼켜서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삼켜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나 인물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시켜주면서 이 두 정당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역동성이 외부로부터 계속 주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효과는 있죠. 만약 흔히 우리가 뭐 말할 때 선동가들이 나왔을 때 저 사람이 히틀러인지 뭐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실제 어떤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인 기능에 훨씬 더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제로 고착이 되면서 200년 넘게 이제 되면서 기성 정치에 대한 좀 미국 뭐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정치에 대한 혐오나 무관심도 있어가지고 투표율 자체가 낮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또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유권자 등록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하면 본인이 뭐 이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투표를 하려고자 한다면 미리 내가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지만이 이제 투표권이 생기는 이런 좀 이상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또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 연속 투표를 안 하면 또 내가 등록했던 주 단위에서 등록했던 선거 맞으면 유권자 등록을 또 말소하는 어떤 또 희한한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는 뭐 스위스, 폴란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두 나라를 제외한다면 뭐 그 투표율이 정말 낮은 서방 국가 중에 하나인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알기로는 루즈벨트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로 당선됐던 게 케네디가 아마 62점 몇 %인가 그걸로 당선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그 낮은 이유를 살펴보라 그런다면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는데 제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죠. 이 유권자 등록이 사실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제일 난감한 부분은 뭐냐면 유권자가 직접 스스로 찾아가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아니고 아주 뚝뚝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몇 시간씩 몰고 들어가야 이제 뭐 유권자 등록이 되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실제 유권자 등록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뭐 3분의 1 정도가 2년마다 주소가 바뀐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세입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자꾸 이제 렌트하는 곳을 바꾸게 되면 주소지가 변경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일정한 곳에서 등록시키기가 되게 힘든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등록법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실제 이것 자체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의 그 개혁법이 뭐였냐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그럼 운전면허를 딸 때 유권자 등록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는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으러 가면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해줬는데 이것도 별로 찬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정당이 그 유권자 등록시키고 이러는 게 다 주가 할 일인데 이걸 연방이 요구했던 거였거든요. 연방이 주가 하는 일에 관여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서 반대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에 전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빈자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소수 인종들이 미국에 위협이 될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되는 제도라고 봐도 사실상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변 투표를 안 하면 선거인명부 지워요. 미국같이 비용을 중시하는 나라가
지우는데 비용 들어갔거든요. 일부러 찾아서. 거기서 일부러 찾아서 지운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중요한 나라가 사람을 찾아서 지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대감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범죄자들 있잖아요.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기를 다 치른 사람들도 제한한대요. 예. 감옥에 나왔는데. 네, 감옥에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분 미국 이런 주요 범죄자 수가 지금 들으시면 깜짝 놀랄 텐데 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0만 표가 사실은 제한되어 있는 거죠. 500만 표. 그 중에 100만 명 정도가 수감 중이고, 네. 정말 놀랍잖아요. 감옥에 100만 명 있습니다. 100만 명 정도가 수감 중이고, 그 다음에 400만 명 정도가 이제 형기를 치른 사람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 투표 박탈권이 되게 높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흑인과 히스패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흑인과 히스패닉 계열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여기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육받지 못한 자, 빈자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표를 돈을 받고 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한 투표가 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변을 대긴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적대감이죠. 그런 무지한 자들, 빈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정당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또 유권자 등록 제도도 살펴봤고, 후보들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잠깐 이제 끝나기 전에 나누면, 이제 오늘 CNN 뭐 이렇게 좀 보니까, 이 번역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자유지상주의당인가? 아무튼 그런 당하고 뭐 녹색당 후보도 뭐 CNN에서 타운홀 미팅 형태로 이렇게 약간 방송을 내보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하던데 민주당과 공화당만 미국의 정당에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양당제니까 당연히 공화당하고 민주당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알고 보면 꼭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으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꼭 선거를 치르면 당이 두 개처럼 보였잖아요. 세 개. 세 개 아니에요. 우리 많으면 네 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거 치르면 등록된 당이 많고 여러분 선거 투표용지에 보시면 당이 줄줄줄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꽤나 이번에도 한 15개, 16개 정도 됐던 꽤나 있는데 우리나라가 15개, 16개면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사실은 100여 개 정도의 정당이 있대요. 주별로 등록을 하니까. 등록을 하니까. 이 100개 정도의 정당이 있다 그러는데 이 100개 정도의 정당 중에서 제3당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원래 제3당이 투표지에 소위 말해서 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올리려면 사람이 후보자 이름을 올리려면 몇 가지 규정을 주마다 채워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 규정도 주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주에서는 가서 3만 명 이상의 네가 사람들이 서명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엄격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거기를 채우지 못해서 투표지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제안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투표지에 이름이 올리게 돼 있느냐, 어렵게 돼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미국이 양당제라 이 두 당이 선거법을 만들죠, 유지하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당이 끼어들 여지를 잘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제정 자체가 이제 두 당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제3당이라고 꼽아본다면 우리나라는 자유당이라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리버테리안 파티라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당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공화당의 아류 정도로 보면 되는데 아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공화당이 말도 안 되는 보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자기들이 정통 보수예요. 시장주의자, 불간섭주의자. 그러니까 국가가 쓸데없는 우리한테 개인의 인권과 이런 데 간섭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버테리안 파티 애들이 얼마나 특이하냐면요. 만약에 그 사상의 자유 같은 거로 사람들이 잡혀가잖아요. 너 공산당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지켜줘요. 왜 이건 사상은 개인 자유인데 국가가 무슨 소리야? 이런 애들이에요. 정말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보수주의. 얘네들은 정통 보수라는 거. 이게 정통 보수라는 거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정통 보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 자기들이 공화당 애들 보면서 웃기다는 거죠. 니네들이 무슨 보수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정통 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게리 존슨이 이 리버테리안 파티 후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제3당의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전 뉴멕시코 주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희한한 이 리버테리아니즘을 가지고 물론 공화당 후보로 뛰긴 했지만 이 자유지상주의를 가지고 선거에서 민주당을 다 꺾고 이제 민주당 후보들 다 꺾고 이제 주지사를 2번이나 했죠. 원래 뉴멕시코는 3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후보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그 기조대로라면 지금 트럼프에 만족하지 못한 공화당 사람이 이 게리 존슨 후보를 지지해서 이쪽 표를 잠식하지 않을까. 마치 옛날에 녹색당 후보였던 랄프 네이더가 엘고의 표를 어느 정도 조금 2.1% 가져갔듯이 이 사람이 그렇게 표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양심에 따른 예, 양심. 티파티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찍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아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미국 정당의 성격 혹은 이 후보들 이외에도 어떤 인물들이 또 주요한 인물들인지 그리고 또 공화당 하면 보수, 민주당 하면 진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정당의 역사가 미국이라는 게 원래는 또 그렇지 않은 역사들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봤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계속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화된 어떤 정당의 어떤 이미지나 혹은 이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기별로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거듭하면서 자신의 어떤 성격마저도 때로는 진보에서 또 역사적으로 보면 또 보수로 변화한다거나 보수에서 진보적인 성격으로 변화해 나가는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또 어떤 변화의 포인트가 될 것인지 전환점이 될 것인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정당의 미국 후보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대선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미국 정당과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예비 학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번 미국 대선의 의미하고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